너 같은 집안 출신이 법정에서 우리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아이가 있다는 걸 알리면 양육권 소송 걸어서 빼앗을 거야. 26살의 그녀는 전화기를 붙잡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뱃속에는 8주 된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각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 남편도 이름도 나라도 전부 버렸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설 연휴가 끝난 첫 출근날 아침, 재벌그룹 회장이 임원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중앙 좌석에 앉아 노트북을 펼치고 있는 여자의 옆 얼굴을 보는 순간 회장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20년 전 쫓겨나듯 떠났던 전처가 글로벌 컨설팅 대표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장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같은 건물 아래층에서 자신의 아들이 신입사원 사원증을 목에 걸고 첫 출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매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챕터 1 20년 만의 재회. 설 연휴가 끝난 첫 출근날 아침, 성원그룹 회장 강태준이 탄 검은 세단이 본사 지하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글로벌 구조조정건 외부 컨설팅 대표가 이미 38층에서 대기 중입니다. 비서실장이 태블릿을 들어 보이며 보고했습니다. 태준이 목을 돌려 차창 밖을 바라보며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성북동 본가에서 보낸 연휴 내내 친척들이 쏟아낸 잔소리가 아직도 귓속에 맴돌았습니다. 언제 재혼하느냐, 집안대가 끊기겠다.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하시겠느냐. 58회를 살아온 사내의 관자놀이가 잔뜩 뭉쳐 있었습니다. 들어가지. 태준이 짧게 대답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38층 임원회의실 앞에 선 태준이 묵직한 유리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습니다. 회의실 중앙 좌석에 한 여성이 앉아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카락, 감색 재킷, 반지 하나 없는 왼손. 태준의 손이 문 손잡이 위에서 굳었습니다. 여성이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화면 속 수치를 짚어 내려가는 그 각도, 턱선의 윤곽. 20년이라는 시간이 바꾸지 못한 것들이 태준의 눈앞에서 겹쳐졌습니다. 서윤아. 20년 전 법원 조정실에서 눈물을 삼키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 여자가 지금 이 회의실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의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리듯 요동쳤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한 채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유나가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만에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유나의 눈동자가 찰나 흔들렸지만 그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유나가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 단추를 여미고 명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WIC 컨설팅 대표 서윤아입니다. 이번 구조조정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목소리에 한치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태준이 명함을 받아드는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회의실에 앉아있는 임원 6명의 시선이 태준의 등 뒤에 꽂혀 있었습니다. 태준은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끝내 아무 말도 꺼내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나가 스크린에 슬라이드를 띄우고 비효율 사업부 3곳에 대한 구조조정 로드맵을 설명해 나갔습니다. 당당하게 펴진 어깨, 거침없이 넘어가는 발표 자료, 숫자와 논리가 빈틈없이 맞물리는 프레젠테이션. 태준은 스크린이 아니라 유나의 옆모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변변한 직장 하나 없이 법원 앞에서 고개를 숙이던 그 여자와 같은 사람이 맞는 건지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태준은 복도로 나서다가 돌아보았습니다.
윤아가 혼자 남은 회의실에서 노트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 발짝만 더 들어가면 말을 걸 수 있었습니다. 태준의 구두 끝이 회의실 바닥 경계에서 멈추었다가 결국 복도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텅 빈 회의실에서 윤아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태준이 앉아있던 의자 쪽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깊은 숨을 한번 내쉬고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성원그룹 신사옥 1층 로비에서는 새 사원증을 목에 건 청년 하나가 유리문을 밀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서시우, 24살. 미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해외 공채 리스트에서 이 회사를 골라 지원한 오늘이 첫 출근인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시우가 전략기획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벽에 걸린 역대 회장 사진들을 무심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현 회장 강태준의 얼굴 위로 시우의 시선이 잠깐 머물렀다가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시우는 어머니에게 아버지에 대해 딱 한 가지만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우리를 떠났다. 이름도 얼굴도 어떤 사업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서시우 씨 맞죠? 저 박하린이에요. 같은 기수 동기. 오늘부터 짝이래요, 우리. 전략기획실 입구에서 밝은 표정의 여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시우가 어색하게 악수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린이 시우의 팔을 잡아 끌며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미국에서 왔다며? 한국 회사는 처음이지? 네, 다 처음이라 좀 낯설어요. 시우가 짧게 대답하며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하린이 쟁반을 들고 시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가족은 한국에 있어? 어머니가 미국에 계세요. 컨설팅 회사 운영하시고 아버지는? 시우의 젓가락이 멈추었습니다. 눈빛이 순간 단단하게 닫혔습니다. 안 계세요. 하린이 시우의 표정을 읽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한남동 자택 서재에서 태준이 서랍 깊숙이 넣어둔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제주도 신혼여행 사진이었습니다. 20년 전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두 사람의 얼굴 위로 태준의 손가락 끝이 천천히 미끄러졌습니다. 20년 동안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진을 버리지도 못했습니다. 결혼 4년 동안 아이는 없었고 윤아도 아이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회의실에서 자신을 완벽한 타인처럼 대하던 윤아의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사진을 서랍에 도로 넣고 불을 껐지만 어둠 속에서 한참 동안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서실장이 보고서 2장을 들고 회장 집무실에 들어왔습니다. WIC 컨설팅 계약건은 강도윤 부사장이 직접 이사회에 상정하여 의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표 서윤아는 맥킨지 출신의 하버드 경영학 석사, 지난 5년간 아시아 시장에서의 프로젝트 이력이 글로벌 최상위 수준입니다. 태준이 보고서를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20년 전 어머니 신명자 여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평범한 집안 며느리가 이 가문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 말에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까지 함께 떠올랐습니다. 태준이 눈을 감고 이마를 손가락으로 눌렀습니다. 도윤이를 올라오라고 해. 도윤이 회장 집무실에 들어서며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형, 부르셨습니까? 이번 컨설팅 계약, 네가 이사회에 올린 거라고? 업계 최고 수준의 펌을 섭외한 겁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도윤이 평온한 얼굴로 대답했지만 눈 속 어딘가에 계산하는 빛이 스쳤습니다. 태준이 도윤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조카가 윤아의 정체를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한 일인지 끝내 물어보지 못한 채 태준이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 나가봐.
도윤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태준이 빈 의자를 바라보며 입안의 씁쓸한 맛을 삼켰습니다. 같은 시각 청담동의 한 고급 한정식집. 신명자 여사가 오랜 측근인 고문 변호사 최판석과 마주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판석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명예회장님, 이번 컨설팅 대표가 회장님의 전 부인입니다. 서윤아. 신명자 여사의 젓가락이 공중에서 멈추었습니다. 주름진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며 젓가락 끝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신명자 여사가 천천히 젓가락을 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20년 전 그 여자한테 받아놓은 각서 원본 어디 보관하고 있어? 금고에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확인해. 빠진 게 없는지 한 장 한 장 다 살펴봐. 신명자 여사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성북동 본가 서재에서 신명자 여사가 직접 금고를 열었습니다. 누렇게 바른 서류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이혼 후 강 씨 가문의 일원과 어떤 접촉도 하지 않겠다. 위반하면 위자료 5억 원을 전액 돌려주고 손해배상 책임도 진다. 서류 맨 아래에 가늘게 떨리는 글씨로 적힌 서윤아라는 서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20년 전 이혼이 단순한 부부 싸움의 결과가 아니었음을 이 종이 한 장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신명자 여사가 각서를 금고에 다시 넣고 자물쇠를 돌려 잠근 뒤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최 변호사, 어떤 일이 있어도 과거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 안 돼. 만반의 준비를 해놔. 챕터 2 숨길 수 없는 것들. 합동 태스크포스 첫 회의가 열리는 월요일 아침 28층 대회의실에 성원그룹 실무진 6명과 WIC 컨설팅팀 4명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윤아가 발표 자료를 안고 회의실에 들어서며 참석자 명단에 눈을 내렸습니다. 전략기획실 사원 서시우. 윤아의 시선이 종이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실무 보조석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24살 청년이 노트북을 펼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20년 전 이혼하던 날 아침 유치원 가방을 메고 현관에서 손을 흔들던 내 살배기의 얼굴이 그 위에 겹쳐졌습니다. 윤아의 손가락 끝이 발표 자료 모서리를 구기듯 움켜쥐었습니다. 그러나 윤아는 입술을 꽉 다문 채 회의를 끝까지 진행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윤아가 빈 소회의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문 바깥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부대표 정민재의 목소리였습니다. 윤아가 손등으로 눈밑을 훔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눈이 좀 건조해서 괜찮아요. 정민재가 윤아의 얼굴을 가만히 살폈습니다. 10년을 함께 일한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정민재가 더 묻지 않고 고개만 끄덕이며 돌아섰지만 복도를 걸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오후 윤아가 복도에서 시우를 불러 세웠습니다. 서시우 사원, 잠깐 시간 괜찮을까요? 시우가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혹시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시우의 눈빛이 순간 경계하듯 단단해졌습니다. 처음 보는 외부 컨설턴트가 업무와 관계없는 사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 불쾌한 듯 어깨를 살짝 틀었습니다. 그건 왜 물으시는 건지요? 아, 아닙니다. 실례했어요. 윤아가 한 발 물러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우가 가볍게 목례하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윤아는 시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도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4살 이후로 한 번도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으니 알아볼 리가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인데 가슴 한가운데가
돌로 눌린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같은 날 오후 태준이 성북동 본가에 들러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신명자 여사가 찻잔을 기울이며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즘 외부 사람들이 회사에 많이 드나든다며? 보안에 좀 신경 써야 하지 않겠니? 태준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어머니의 눈을 보았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름을 꺼내지 않으면서도 방향은 정확히 하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사회 결정사항입니다. 어머니. 태준이 그 한마디만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을 나서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58해를 살아도 어머니 앞에만 서면 가슴이 조여오는 것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주 중반 시우는 태스크포스 업무로 성원그룹의 과거 10년치 사업부별 재무 요약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위로 스크롤을 내리던 시우의 손가락이 멈추었습니다. 특정 연도의 회장 특별 지출, 개인 사유라는 항목으로 5억 원 규모의 지출이 찍혀 있었습니다. 수령인 이름도 상세 내역도 없었습니다. 시우가 그 숫자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지출 시점이 약 20년 전 자신이 태어난 해와 겹쳤습니다. 시우가 입술을 깨물며 모니터에서 눈을 떼었습니다. 그냥 우연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 대해 물을 때마다 어머니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지던 것. 그 사람은 우리를 떠난 사람이다. 라는 같은 대답.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단편적인 정보. 시우가 퇴근 후 자취방 책상에 앉아 수첩을 펼치고 재무 데이터의 연도와 금액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이틀 뒤 저녁 시우가 어머니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 속 유나가 호텔 책상 앞에 앉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우야, 밥은 먹었어? 네. 엄마, 하나만 물어볼게. 아빠가 대기업 관련 일을 했던 적 있어? 유나의 미소가 얼어붙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유나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는 것이 보였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 아빠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엄마가 다음 주에 시간 낼 테니까 만나서 밥 먹으면서. 유나가 억지로 웃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시우가 통화를 끊고 화면이 꺼진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의 그 반응.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가슴 안에서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시우가 노트북을 열고 검색창에 강태준이라는 이름을 쳐넣었습니다. 같은 시각 성북동 본가에서는 신명자 여사가 최판석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야. 첫째, 이혼 관련 서류가 어디서도 새어나가면 안 돼. 인사기록실 접근 권한을 다시 정비해. 둘째, 컨설팅 프로젝트 범위를 줄일 수 있는 논리를 만들 수 있는 사회이사 명단을 정리해놔. 전화를 끊은 신명자 여사가 곧이어 도윤을 본가로 불렀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도윤에게 신명자 여사가 찻잔을 밀어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컨설팅 회사를 내보내는 게 그룹의 미래를 위한 길이다. 도윤이 할머니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경영 판단이 아니라는 걸 직감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어떤 비밀이 그 안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윤의 머릿속에서는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WIC 컨설팅이 빠지면 구조조정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넘어옵니다. 도윤이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할머니. 사무실로 돌아온 도윤이 기획조정실장 한재호를 불렀습니다. WIC 컨설팅 계약서 전문을 다시 뒤져봐. 약점이 될 만한 조항이 반드시 있을 거야. 한재호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프로젝트 2주차 유나는 성원그룹 내부 데이터를 분석하다가
화면 앞에서 손을 멈추었습니다. 계열사 성원건설의 외주용역비가 매출 대비 비정상적으로 높았습니다. 자금이 흘러간 하청업체 몇 곳의 실체를 추적하자 이름만 있고 사무실도 직원도 없는 유령 회사들이 나왔습니다. 그 돈의 끝자락이 신명자 여사의 개인 재단과 연결되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유나가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구조조정을 넘어서 이 그룹의 바닥까지 건드리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유나가 정민재만 따로 불러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확실해질 때까지 우리 선에서 정리하자. 정민재가 화면을 들여다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표님, 이건 비효율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클라이언트 비위를 눈감는 건 우리 회사 신뢰도 문제예요. 유나가 정민재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자료를 별도 폴더로 옮겨 저장했습니다. 같은 주 태준과 유나가 중간 보고를 위해 회장 집무실에서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보고가 끝나고 유나가 노트북을 덮으며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 유나가 손을 멈추고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습니다. 저는 일하러 온 겁니다. 과거 이야기를 할 생각은 없어요. 유나가 노트북을 가방에 넣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유나의 눈가에 빛이 번지는 것을 태준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지만 태준의 손은 무릎 위에 올려진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챕터 3 진실의 무게. 시우가 며칠 밤을 새워가며 온라인 기사와 재계인물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습니다. 화면 위로 오래된 경제지 기사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성원그룹 강태준 회장이 약 24년 전 결혼했다가 4년 만에 이혼했으며 전 배우자의 성이 서씨이고 슬아에 아들이 한 명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우의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굳었습니다. 재무 요약 데이터에서 봤던 회장 특별 지출 5억 원의 시기와 이 이혼 시기가 정확히 겹쳤습니다. 시우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했던 말이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아빠한테서 받은 돈은 내 대학 등록금으로만 쓸 거야. 이혼 시기, 아들의 존재, 성씨, 그 돈.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시우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동안 시우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출근하고 퇴근하기를 반복했습니다. 회의실에서 강태준 회장과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목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자료를 넘겼습니다. 프로젝트 3주차 월요일 아침, 시우가 태스크포스 회의실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유나가 혼자 회의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시우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며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서유나 대표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유나가 고개를 들어 시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태준이 예고 없이 태스크포스 진행 상황을 점검하러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유나, 태준, 시우. 세 사람이 한 공간에 처음으로 함께 섰습니다. 유나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시우는 유나의 반응과 태준의 존재를 동시에 감지하며 온몸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맴돌던 의심이 현실로 수렴해 오는 느낌이었습니다. 태준의 시선이 시우의 사원증 위에 머물렀습니다. 서시우. 서라는 글자 위에서 눈이 멈추었다가 유나의 창백한 얼굴로 옮겨갔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그러나 결혼 4년간 아이가 없었고 이혼할 때 유나의 임신 가능성은 한 번도 떠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성이 같다는 것만으로는 거기까지 생각이 닿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의문을 품은 채 자리에 앉았고 뒤이어 임원들이 하나둘 들어오면서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1시간 동안의 회의 내내 태준은 자료가 아니라 시우의 얼굴을 자꾸 훔쳐보았습니다. 눈매의 각도, 코의 선, 턱을 괴는 버릇. 어딘가 묘하게 익숙한데 정확히 무엇인지 짚을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태준이 집무실로 돌아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서시우 사원의 입사 지원서하고 가족관계 증명서 지금 바로 가져와. 30분 뒤 비서실장이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태준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펼쳤습니다. 불 안이 공란으로 비어 있었습니다. 몰 안에 서유나 1970년생이 적혀 있었습니다. 태준의 눈동자가 그 글자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릴 때까지 책상 모서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성이 같은 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유나가 이혼 후에 아이를 낳은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24년 동안 아버지 없이 자란 것이었습니다. 태준이 두 손으로 책상 모서리를 잡은 채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오후 일정 전부 취소해. 태준이 비서실장을 내보내고 집무실 문을 잠갔습니다. 3시간 동안 홀로 의자에 앉아 과거를 되짚었습니다. 이혼 직전 몇 달간 유나의 안색이 유독 나빴던 것. 법원 앞에서 배 쪽을 감싸 안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던 모습. 그때는 아무 의미 없이 지나쳤던 장면들이 전혀 다른 그림으로 바뀌어 밀려왔습니다. 그때 이미 임신 중이었을 수 있었습니다. 태준이 손바닥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순종하느라 임신한 아내를 내보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이 유나가 묵고 있는 호텔 로비 구석 소파에 앉아 30분을 기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유나가 내려왔습니다. 태준의 얼굴을 본 유나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앉아. 부탁이야.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유나가 잠시 서 있다가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태준이 커피잔을 감싸 쥔 두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우가 우리 아이야? 유나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로비의 소음이 멀어지고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유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네가 이혼 서류에 도장 찍던 날 나는 임신 8주였어. 태준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왜? 말하려고 했어. 이혼 확정되고 2달 뒤에 전화했어. 근데 네가 안 받고 내 어머니가 받았어. 태준이 손가락 사이로 유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데? 유나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이가 있다는 걸 알리면 양육권 소송을 걸어서 빼앗겠다고. 너 같은 집안 출신이 법정에서 우리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고. 태준의 주먹이 허벅지 위에서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는 그때 26이었어. 돈도 없었고 변호사 1명 쓸 여력도 없었어. 아이만은 지키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 그래서 미국으로 도망쳤어. 유나가 시선을 바닥에 떨군 채 말을 이었습니다. 이 이상은 지금 못하겠어. 유나가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섰습니다. 태준은 유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임신한 며느리에게 양육권 협박까지 했다는 사실에 분노와 자기 혐오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가문에 순종함으로써 이 사람에게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어떤 인생을 강요한 것인지. 태준이 빈 의자를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시우가 더 이상 혼자 품을 수 없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하나만 물을게. 강태준 회장이 내 아버지 맞지? 전화기 너머로 5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나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시우야, 지금 어디 있어? 엄마가 갈게. 그 대답 자체가 답이었습니다. 시우가 전화를 끊고 자취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등을 벽에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보며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1시간 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유나가 들어왔습니다. 시우가 바닥에 앉은 채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나가 시우 앞에 무릎을 꿇듯 앉았습니다. 왜 24년 동안 숨긴 거야? 시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각서를 들이밀었던 것, 아이를 빼앗겠다고 협박한 것, 위자료를 받는 대신 가문가의 적촉을 영원히 끊겠다고 서명한 것, 소물여서제 자신에게는 그것이 아이를 지킬 유일한 선택이었던 것. 시우가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초등학교 때 아버지 직업 적는 칸에 빈칸을 내고 울면서 돌아온 거 기억나? 중학교 운동회에 아빠가 없어서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그런 게 다 괜찮은 거였어?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한 채 아들의 말을 받아 안기만 했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 시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나가 천천히 일어나 방문을 나섰습니다.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손등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챕터 4한걸음. 다음 주 월요일 이른 아침 시우가 떨리는 다리로 최상층 회장 비서실 앞에 섰습니다. 면담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비서실장이 시우를 위아래로 살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전 일정이 없으면 불가합니다. 시우가 입술을 깨물고 서 있는데 집무실 문이 열리며 태준이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 있는 시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태준의 심장이 요동쳤지만 표정을 억누르며 비서실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게 해. 넓은 회장 집무실에 부자가 처음으로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이는 정적 속에서 거의 1분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시우구나. 이렇게 만나서 정말 미안하다. 시우의 주먹이 무릎 위에서 하얗게 질렸습니다. 24년 동안 쌓인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 올라왔습니다. 왜 저를 한 번도 찾지 않으셨습니까? 아들이 있다는 걸 몰랐던 겁니까? 아니면 알면서 외면하신 겁니까? 태준이 시우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정말 몰랐다. 이혼 후에 내 존재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다. 결혼 기간 동안 아이가 없었으니 상상도 못했고 그걸 모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 자체가 내 잘못이다. 시우의 턱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았지만 태준의 눈가에 맺힌 수분과 책상 위에서 떨리는 손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연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시우도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확인만 하러 온 겁니다. 시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태준은 시우가 나간 뒤에도 한참 동안 의자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태준이 운전기사에게 성북동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본가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태준이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유나가 이혼할 때 임신 중이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내 아들이 있다는 걸 20년 동안 숨기신 겁니까? 태준이 생애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높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신명자 여사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고 아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한 건 이혼하고 나서 알았다. 하지만 그 아이를 이 집에 들이면 그 여자와의 연이 끊어지지 않을 게 뻔했잖아. 내가 한 일에 후회는 없다.
태준의 손이 바지 주머니 안에서 떨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어머니의 결정이 아니라 제 인생이었고 시우의 인생이었습니다. 신명자 여사가 찻잔 위로 시선을 떨군 채 입을 열었습니다. 강씨 가문의 결정은 곧 내 인생의 결정이야. 그걸 모르면 회장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 태준이 어머니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가 무의미했습니다. 태준이 인사 없이 돌아서서 현관을 나섰습니다. 2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 사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뀌어야 하는 건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태준이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만날 수 있겠어? 유나는 하루를 망설인 끝에 수락했습니다. 이틀 뒤 두 사람은 양평의 한적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서울이 아닌 외진 곳을 고른 건 유나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목격되어 각서 위반의 빌미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나가 커피잔을 감싸 쥐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자료 5억 중 대부분을 미국 가는 데 썼어. 뉴욕 물가 앞에서 금세 바닥이 났고 새벽에 식당 배달하고 밤에 사무실 청소하면서 시우를 어린이집에 맡겼어. 그렇게 3년 버텼어. 태준이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경영학 석사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는데 수업이랑 육아를 같이 하다가 과로로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어. 시우가 초등학교 과제에서 아빠 직업칸에 빈칸을 내고 울면서 집에 왔던 날도 있었고 유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감정을 걷어내고 사실만 늘어놓는 것처럼 들렸지만 한 문장 한 문장 사이에 20년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태준은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주먹만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시우가 16대 처음 아버지에 대해 물었어. 나는 한국에 있는 사업가인데 우리를 떠난 사람이라고만 말했어. 더 자세히 말하면 시우가 아버지를 찾아 나설까봐 무서웠어. 찾아갔다가 거부당하면 그 아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 내가 거부했을 리가 없잖아. 태준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유나가 커피잔을 내려놓고 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전에 너는 내 어머니 앞에서 나를 한 번도 지켜주지 못한 사람이었어. 그 사람이 아이를 받아줄 거라고 내가 어떻게 믿어. 태준이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유나가 걸음을 멈추고 태준을 돌아보았습니다. 시우한테 다가갈 때 회장의 권력 말고 아버지로 가. 그 아이가 지금 제일 무서워하는 건 재벌 회장의 아들이라는 꼬리표야. 내가 먼저 시우에게 연락해도 되겠어? 시우가 마음 열기를 기다려. 그 아이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시간이야. 유나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태준이 유나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우에 대한 절박함이 가슴 안에서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유나의 말이 맞았습니다. 서두르면 안 되었습니다. 그 주 토요일 밤 시우가 한강변에서 동기 할인을 만났습니다. 편의점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캔 음료를 따며 시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인아, 나 사실 강태준 회장 아들일 수 있어. 할인이 캔을 입에서 떼며 시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인가 싶어 웃으려 했지만 시우의 표정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우가 재무 데이터에서 발견한 것, 경제지 기사, 어머니의 반응까지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할인이 한참 동안 듣고 나서 캔을 벤치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확실한 답을 원하면 직접 그 사람을 만나봐. 추측만 하고 있으면 너만 계속 괴로워. 시우가 한강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물 위로 도시의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시우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며칠 뒤
태준이 유나의 조언을 기억하면서도 참지 못하고 시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밥 한번 같이 먹을 수 있겠느냐? 시간과 장소는 네가 정해라. 시우는 하루 동안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좋습니다. 을지로 냉면집에서 내일 점심에 뵙겠습니다. 을지로 냉면집은 낡은 간판의 좁은 입구에 작은 가게였습니다. 태준이 회장 전용차가 아닌 택시를 타고 캐주얼한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냉면 2그릇을 사이에 두고 부자가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젓가락을 드는 것조차 어색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뭘 제일 좋아했어? 야구요. 시카고 컵스. 나도 야구 좋아한다. 옛날에 잠실 가서 두산 응원 많이 했는데 서로의 일상을 더듬더듬 이야기하는 서투른 대화가 오갔습니다. 24년이라는 빈 시간을 냉면 한 그릇으로 메울 수는 없었지만 그릇이 빌 때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처음보다 확연히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냉면집을 나서며 태준이 말했습니다. 고맙다, 이렇게 나와줘서. 시우가 을지로의 낡은 간판들 사이로 걸으며 멈칫했습니다. 아직 아버지라고 부를 준비는 안 됐습니다. 태준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시우가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또 밥은 먹을 수 있습니다. 태준의 입꼬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시우가 가볍게 목례하고 지하철 입구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태준은 시우의 뒷모습이 계단 아래로 사라질 때까지 을지로 한복판에 서서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챕터 5가족이라는 이름. 을지로 냉면집 이후 한 달 태준과 시우는 일주일에 한 번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처음 2번은 종로의 소박한 식당에서 메뉴를 고르는 것조차 어색했지만 3번째부터는 태준이 시우의 자취방 근처 마트에서 장을 받아주고 시우가 미국에서 배운 파스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시우는 여전히 아버지라는 호칭을 쓰지 못했지만 회장님 대신 강 선생님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태준은 그 호칭마저도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같은 시기 유나가 이끄는 구조조정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비효율 사업부 3곳 중 2곳의 매각과 합병이 마무리되면서 그룹의 빚부담이 크게 줄었고 신용평가자 2곳이 그룹 전체의 등급 전망을 올려주었습니다. 이사회에서도 WIC 컨설팅의 성과를 공식 인정하는 결의가 나왔고 도윤의 반대 논리는 힘을 잃어갔습니다. 시우는 태스크포스에서의 업무 성과를 인정받아 신입사원 중 유일하게 전략기획실 정식 배치가 확정되었습니다. 오진혁 차장에게서 소식을 들은 시우가 점심시간에 할인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실력으로 받은 거 맞지? 할인이 젓가락으로 시우의 이마를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태스크포스 보고서 3편을 네가 메인으로 다 썼잖아. 당연한 거야. 시우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의 출생이 알려지면 이 배치가 어떤 시선으로 바뀔지 그 불안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습니다.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 제출을 2주 앞둔 주말 태준이 시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번에 어머니도 함께 식사하면 어떻겠냐? 시우가 유나에게 전화하여 일을 전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30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어. 가마. 유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전화를 끊은 뒤 호텔 침대 모서리에 앉아 한참 동안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각서 위반의 위험보다 아들이 원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겠다는 마음이 앞선 것이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마포의 작은 한식당에서 3사람이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혼 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의 모양새를 갖춘 자리였습니다. 시우가 가운데 태준과 유나가
양옆에 앉았습니다. 된장찌개가 나올 때까지 10분 동안 메뉴 이야기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태준이 시우에게 깍두기를 건넸습니다. 유나가 시우의 양복 어깨에 묻은 먼지를 손으로 툭 털어주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시우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 된장찌개는 엄마보다 나은 것 같은데. 유나가 시우의 팔을 가볍게 쳤습니다. 그럼 다음엔 내가 직접 해줄게. 두고 봐. 태준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세 사람 모두에게 잃어버린 시간의 조각을 조심스럽게 주워 모으는 저녁이었습니다. 시우가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한식당 앞에 남은 태준과 유나가 자연스럽게 한강변 산책로를 나란히 걸었습니다. 한팔 간격의 거리를 유지한 채 5분쯤 걸었을 때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시우를 이렇게 키워줘서 고마워. 유나가 강물 위로 시선을 던지며 대답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20년 전에 들었으면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그렇게 말해줘서 다행이야. 유나가 잠시 멈추었다가 덧붙였습니다. 너도 많이 외로웠을 거라는 걸 이제야 알겠어. 태준이 걸음을 멈추고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원망의 벽에 처음으로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성원그룹 사내 게시판과 직원 단체 대화방 그리고 익명 커뮤니티에 동시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강태준 회장에게 성인 아들이 있으며 그 아들이 현재 신입사원 서시우로 근무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같은 날 오전 경제지 기자 2명에게도 동일한 제보가 전달되었습니다. 제보의 출처는 신명자 여사의 지시를 받은 최판석 변호사였습니다. 직접적인 흔적이 남지 않도록 자신의 로펌 후배를 통해 유포했고 각서나 이혼 경위는 빼고 회장의 혼외 아들이라는 오해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가공한 것이었습니다. 제보가 퍼지면서 사내 분위기가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회의 중 시우를 과하게 쳐다보는 사람, 복도에서 수군거리다 눈을 피하는 사람. 점심시간에 시우가 할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실력으로 들어온 건데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겠지. 할인이 시우의 어깨를 손으로 툭 쳤습니다. 네가 쓴 보고서가 증거잖아. 거기 회장 아들이라고 적혀 있어? 시우가 억지로 웃었지만 얼굴에 그늘이 짙었습니다. 퇴근 후 할인이 시우의 자취방 근처까지 함께 걸으며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태준은 기자들에게 보도 자제를 요청했지만 기자들이 기사 게재를 예고하자 판단을 바꾸었습니다. 유나에게 전화했습니다. 내가 직접 기자간담회를 열려고 해. 숨기면 더 커져. 시우가 동의하면 나도 괜찮아. 시우에게도 물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시우가 대답했습니다. 숨기는 것보다 낫겠죠. 태준이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오래전 이혼한 전 배우자 사이에 아들이 있으며 최근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아들은 본인의 실력으로 공채에 합격한 것이며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신명자 여사와 도윤의 계산이 빗나갔습니다. 혼의 아들이라는 틀이 이혼 후 존재를 몰랐던 아들로 바뀌면서 여론이 오히려 태준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20년간 아들을 몰랐다니 안타깝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우가 자취방에서 혼자 기자간담회 영상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존재를 세상 앞에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나 내일부터 회사에서 회장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한다는 현실에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시우가 할인에게 전화했습니다. 내일 출근이 무섭다. 내가 아침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다음 날 아침 할인이 로비에서 기다렸다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오진혁 차장이 팀 회의에서 짧게 말했습니다. 서시우 사원의 개인적 배경과 관계없이 이 팀에서는 실적으로만 평가합니다.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시우가 차장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시우가 자취방에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 봤습니다. 미안하다. 내 동의를 받긴 했지만 결국 내 일상이 바뀌어 버렸잖아.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전화기 너머로 태준의 숨이 멎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시우가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밥 먹죠? 이번에는 제가 살게요. 전화가 끊긴 뒤 태준이 전화기를 든 채 한남동 서재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재 서랍을 열어 제주도 신혼여행 사진을 꺼내고 그 옆에 며칠 전 시우와 냉면집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20년 전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것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두 장의 사진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며 서랍 앞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챕터 6 무너지는 것들. 시우가 태준을 아버지라고 부른 지 열흘째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출근을 위해 현관문을 나서려던 시우가 갑자기 문틀을 잡고 비틀거렸습니다. 눈앞이 빙글 돌면서 코에서 피가 흘러내려 셔츠 앞서풀 적셨습니다. 손등으로 코를 눌렀지만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우가 벽을 짚고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눌렀습니다. 서울대 병원 응급실에 실려온 시우의 팔에 즉시 바늘이 꽂혔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지를 받아든 응급실 의사가 표정을 굳히며 혈액 종양내과 박승현 교수에게 긴급 협진을 요청했습니다. 병원 측이 비상연락처에 등록된 유나에게 전화했습니다. 유나는 WIC 사무실에서 최종 보고서 검토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유나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회의를 부대표 정민재에게 넘기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민재 씨, 나 지금 가야 해요. 나머지 부탁해요. 태준도 비서실장을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해외 투자자 화상회의를 포함한 오후 일정을 전부 취소하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응급실 대기실 복도 의자에 태준이 먼저 앉아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뛰어내린 유나가 복도 끝에서 태준을 보았습니다.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얼굴에서 같은 공포를 읽었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두 사람이 오직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 같은 자리에 앉은 순간이었습니다. 박승현 교수가 나왔습니다. 골수 검사가 필요합니다. 급성 백혈병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나의 무릎이 꺾이듯 흔들렸습니다. 태준이 옆에서 유나의 팔꿈치를 잡아주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입원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사흘 뒤 박승현 교수가 태준과 유나를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검사 결과 급성 백혈병 확진입니다. 다행히 치료 반응이 좋은 유형이지만 완치를 위해서는 항암 치료 후에 건강한 피를 만드는 세포를 다른 사람에게서 이식받아야 합니다. 가족 중에 혈액형이 맞는 분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태준이 주먹을 무릎 위에서 꽉 쥐며 물었습니다. 우리 둘 다 검사받겠습니다. 유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우는 진단 결과를 듣고도 겉으로는 동요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유나가 병실을 나간 사이 할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인아, 나 백혈병이래. 짧게 내뱉은 뒤 1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할인이 울음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퇴근하고 바로 갈게. 시우의 입원 소식이 사내에 퍼지면서
도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이 사정 문제로 경영에 공백을 만들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투자자 대응이 부재합니다. 도윤이 이사회 비상 소집을 추진하며 기관 투자자 두 곳에도 비공식으로 경영 불안을 흘렸습니다. 신명자 여사마저 태준에게 전화했습니다. 네가 병원에 매달려 있는 동안 회사가 흔들리고 있다. 도윤이한테 일선 경영을 맡기는 게 그룹을 위한 길이야. 어머니, 그 아이는 어머니 손자입니다. 회사가 무너지면 그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준이 전화기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태준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오전 7시까지 병원에서 시우의 상태를 확인하고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회사에서 업무를 처리한 뒤 저녁 7시에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비서실장이 건강검진을 권할 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첫 번째 항암 치료가 끝난 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준은 6가지 항목 중 3개가 일치했고 윤아는 2개에 그쳤습니다. 박승현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두 분 다 최적 수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먼저 전국 기증자 명부에서 맞는 사람을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형제자매가 있으신지요? 태준이 여동생 강태희를 떠올렸습니다. 바로 전화했습니다. 태희야, 시우 상황이 급하다. 검사 한 번만 받아줄 수 있겠느냐? 오빠, 나는 당연히 받을게. 근데 도윤이한테는 내가 직접 말하지는 않을게. 그 아이가 승계 문제로 복잡한 거 알잖아. 일주일 뒤 태희의 결과도 나왔지만 4개 일치로 부족했습니다. 전국 기증자 명부에서도 바로 맞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항암 치료로 시우의 몸이 급격히 무너져 갔습니다. 윤아는 컨설팅 최종 보고서를 정민재에게 맡기고 매일 병실에서 아들 곁을 지켰습니다. 태준은 퇴근 후 과일을 깎아오거나 시우가 좋아하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하리는 매일 퇴근 후 병원에 들러 시우의 밀린 사내 소식을 전하고 주말에는 시우가 좋아하는 간식을 들고 왔습니다. 시우가 링거에 연결된 팔을 들어 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프기 전보다 주변에 사람이 더 많네. 윤아가 오전에 식사와 약을 챙기고 태준이 저녁에 교대하며 그날의 상태를 서로 나누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하리는 주말마다 윤아에게 종이컵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좀 쉬세요. 제가 있을게요. 도윤이 주도한 이사회 비상소집이 열렸습니다. 태준이 병원에서 곧장 달려와 구체적 수치를 들어 반박했지만 도윤이 맞섰습니다. 회장이 병실에 매여 있는 동안 주가가 3주간 7% 하락했습니다. 이사회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병원 복도 장의자에 주저앉은 태준 옆에 윤아가 자판기 커피를 들고 앉았습니다. 그룹도 지키고 시우도 지켜야 하는데 둘 다 놓칠 것 같아. 태준이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아가 캔을 태준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시우한테 집중해. 회사 일 중에 구조조정 최종 보고서랑 이사회 대응 자료는 내가 마무리할게. 태준이 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아의 눈에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기증자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윤아가 물었습니다. 아직 검사 안 받은 가족이 있지 않아? 어머니. 다음날 태준이 성북동 본가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시우의 할머니니까 검사라도 한번 받아주실 수 없겠습니까? 신명자 여사가 찻잔을 내려놓고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를 내가 가문의 일원으로 인정한 적 없다. 내 나이에 그런 검사를 받을 이유가 없어. 태준이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현관을 나서며 분노를 넘어 깊은 체념이 가슴 안에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항암 치료 직후 시우의 면역 수치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감염 위험이 급격히 높아져 무균 격리실로 옮겨야 했습니다. 이동하는 침대 위에서 시우가 유나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한테 오지 말라고 해. 회사 일 해야 하잖아. 유나가 시우의 이불을 여미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올지 말지는 아버지가 정하는 거야. 유리창 너머로만 아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된 밤, 유나와 태준이 무균실 복도에 나란히 섰습니다. 시우가 링거에 연결된 채 눈을 감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살려야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태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무의식적으로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가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습니다. 챕터 7 돌아오는 것들. 무균실에 옮긴 지 사흘째 되는 저녁, 태준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강도윤이었습니다. 형, 나도 검사 받겠습니다. 태준이 복도 벽에 기대어 전화기를 귀에 바짝 붙였습니다. 정말이냐? 내일 아침에 병원 가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태준이 유나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유나가 눈을 크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도윤 씨가? 그 사람이 왜? 지금은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가능성이 하나 더 생긴 거야. 유나의 어깨에서 며칠 만에 처음으로 힘이 빠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틀 전 도윤은 이사회 자료를 전달하러 병원에 들렀다가 무균실 유리창 너머를 보았습니다. 링거에 연결된 채 눈을 감고 누워있는 시우의 쇠약해진 모습이 유리 너머로 보였습니다. 도윤이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 강태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윤아, 사촌 동생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왜 안 하니? 전화를 끊고 도윤이 침대에 앉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신명자 여사가 검사를 거부했다는 소식까지 들으면서 자신이 따르고 있는 길의 끝이 과연 어디인지를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이 서울대 병원 혈액종양내과에 도착하여 체열을 받았습니다. 검사실을 나서는 복도에서 태준과 마주쳤습니다. 도윤아, 진심으로 고맙다. 도윤이 잠시 멈추었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사회 건으로 제가 지나쳤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태준이 조카의 어깨를 한번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닷새 뒤 박승현 교수가 태준과 유나를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도윤 씨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6가지 항목 중 5개가 일치합니다. 이 정도면 이식 성공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유나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태준이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며 물었습니다. 5개면 충분한 겁니까? 네. 가족이 아닌 사람끼리 완벽하게 맞는 것에 준하는 수준입니다. 이모인 태희 씨보다 오히려 높게 나온 건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의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우가 무균실 유리 옆에 설치된 통화기를 들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해주겠다고 했어요? 유나가 유리에 손을 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우의 입가에 오랜만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이식 일주일 전 예고 없이 서울대 병원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간호사실의 강태준 회장의 어머니라고 밝힌 신명자 여사였습니다. 며칠 전 딸 태희가 성북동 본가에 직접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손자가 죽을 수도 있어요. 평생 후회하실 거예요. 그날 밤 가정부가 틀어놓은 TV 뉴스에서 시우의 투병 소식이 짧게 나왔습니다. 신명자 여사가 거실 소파에서 화면을 바라보다가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무균실 유리창 앞에 선 신명자 여사가 손자의 얼굴을 생애 처음으로 직접 바라보았습니다. 링거에 연결된 채 눈을 감고 있는 시우의 이목구비에서
태준의 어린 시절이 겹쳐 보였습니다. 82세 노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분간 유리창 앞에 서 있다가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복도 끝에서 뒤따라온 태준과 마주쳤습니다. 너무 말랐더라. 그 한마디만 남기고 지나갔습니다. 태준이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82년 인생에서 처음 내보인 균열이었습니다. 다음 날 최판석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명예회장님께서 언론 조건을 전부 중단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식 당일 도윤이 오전에 채취실에 들어가 약 4시간에 걸쳐 조혈모세포를 채취받았습니다. 회복실에서 도윤이 태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끝났습니다. 시우한테 잘 전해주세요. 같은 날 오후 시우에게 이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술실 밖 대기실에서 태준, 유나, 그리고 태어난 도윤까지 3사람이 나란히 앉아 기다렸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이사회에서 서로의 목을 겨누던 사람들이 같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한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5시간 뒤 박승현 교수가 나왔습니다. 이식은 계획대로 완료되었습니다. 세포가 제대로 자리를 잡는지 확인하려면 2주에서 3주 정도 지켜봐야 합니다. 태준이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나가 2손을 모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윤은 복도 끝 창가에 홀로 서서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식 후 2주 동안 시우의 수치가 날마다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14째 되는 날 박승현 교수가 병실에 들어와 말했습니다. 수치가 안정권에 들어섰습니다. 세포가 자리를 잡은 겁니다. 격리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겠습니다. 시우가 무균실을 나와 처음으로 마스크 없이 복도의 공기를 마셨습니다.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인이 꽃다발 대신 을지로 냉면집 포장 봉투를 들고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꽃은 병실에 못 가져온다길래 시우가 봉투를 받아들며 웃었습니다. 이게 꽃보다 낫다. 일반 병실로 옮겨진 날 저녁 태준이 과일을 깎아 접시에 담아 가져왔습니다. 시우가 태준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의자 불편하니까 오늘은 집에 가서 주무세요. 태준의 손에서 과일 칼이 멈추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며 걱정해주는 한마디에 미소와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시우의 회복이 확인되자 태준이 미뤄두었던 일에 착수했습니다. 유나가 사전에 정리해둔 성원건설 비자금 자료를 법무팀과 외부 법률자문단에 전달하여 내부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비자금 운영에 직접 관여한 측근 3명이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이사회 임시회의에서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입을 열었습니다. 비자금 건에 대해 부사장으로서 경영 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부사장직에서 물러나 계열사 성원물산 상무로 전보를 자청합니다.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수리한 뒤 태준이 도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이식 때도 지금도 네가 보여준 것 잊지 않겠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함께 일할 날이 올 거다. 도윤이 고개를 숙이고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비자금 사건의 여파로 최판석 변호사가 고문직을 사임했습니다. 신명자 여사를 찾는 발길이 줄어들면서 성북동 본가가 조용해졌습니다. 태준이 본가를 찾아가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신 일들의 결과를 이제는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신명자 여사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틀렸다고 말하기엔 너무 오래 살았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살아서 다행이다. 태준이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본가를 나서며 이것이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전부라는 걸 알았습니다.
WIC 컨설팅의 구조조정 프로젝트가 최종 보고서 제출과 함께 공식 종료되었습니다. 윤아가 이사회에서 프로젝트 성과를 발표한 뒤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사들의 박수 속에 윤아가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20년 전 이 가문에서 쫓겨나듯 떠났던 여자가 전문가로서 당당히 마무리하고 걸어나가는 뒷모습이었습니다. 빈 회의실에 태준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료를 챙기러 돌아온 윤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고했어. 돌아와줘서 고마웠어. 프로젝트만이 아니라 시우 일까지 전부. 윤아가 잠시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일하러 온 거였으니까. 윤아의 입가에 살짝 미소가 번졌습니다. 태준이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하나 더. 20년 전 각서 해지 절차를 시작했어. 그 각서는 더 이상 효력이 없어. 윤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 윤아가 가방을 들고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20년 동안 두 사람을 묶고 있던 족쇄가 풀려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챕터 8 남은 시간. 퇴원 후 석 달 시우는 2주 간격으로 병원을 찾아 혈액 검사를 받았습니다. 매번 안정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박승현 교수가 결과지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경과가 아주 좋습니다. 1년 뒤에는 검진 간격을 늘릴 수 있을 겁니다. 시우가 진료실을 나서며 주머니에서 새 사원증을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강시우. 태준이 친생자인지 신고를 마치고 법원에서 성과본 변경 허가를 받아준 뒤 발급된 사원증이었습니다. 시우가 사원증을 목에 걸고 성원그룹 정문을 들어섰습니다. 전략기획실에 들어서자 오진혁 차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시우를 맞았습니다. 오래 기다렸다. 밀린 일이 많으니까 바로 투입된다. 특별한 인사도 과한 배려도 없었습니다. 시우가 고개를 숙이고 자기 자리에 앉았습니다. 복귀 첫 주 동료들의 시선에는 여전히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시우가 할인에게 말했습니다. 회장 아들이 아니라 백혈병 이기고 돌아온 놈으로 기억되게 할 거야. 할인이 시우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며 웃었습니다. 그럼 빨리 보고서 하나 끝내봐. 입으로만 말고. 시우가 복귀 후 첫 과제로 받은 보고서를 3주 만에 완성했습니다. 오진혁 차장이 보고서를 넘기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수준이면 차장급이 써도 될 정도야. 같은 시기 윤아는 WIC 컨설팅의 서울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성원그룹 프로젝트의 성공이 한국 재계에 알려지면서 국내 대기업 3곳에서 추가 프로젝트 의뢰가 들어온 것이 사업적 근거였습니다. 삼성동 오피스 빌딩에서 계약서에 서명을 마친 윤아에게 부대표 정민재가 물었습니다. 대표님, 이거 사업적 판단이기만 한 건 아니죠? 윤아가 펜을 내려놓고 정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업적 판단이기도 하고 개인적 판단이기도 해요. 아들 곁에 좀 더 가까이 있고 싶어요. 태준은 이사회에 전문 경영인 체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그룹 재무 담당 임원을 대표이사로 승진시키고 자신은 이사회 의장으로 물러나는 아니었습니다. 안건이 통과된 뒤 비서실장에게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이제 매일 새벽 5시에 안 일어나도 되겠군. 시우의 투병을 겪으면서 태준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 도윤은 계열사 성원물산 상무로 자리를 옮긴 뒤 해외 신사업 개발을 맡아 조용히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도윤이 시우에게 먼저 문자를 보내 점심을 제안했습니다. 신사옥 근처 일식집에서 두 사람이 처음으로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도윤이 된장국을 한 모금 마시고 시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세포가 내 안에서 자라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남남이 아닌 거다. 시우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형이니 동생이니 하는 호칭은 아직 없었지만 웃음 속에 벽은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우와 할인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퇴근 후 함께 한강변을 걷거나 주말에 외래 검진을 마치고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상이 쌓여갔습니다. 시우가 주간 식사 자리에서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사귀는 사람이 있어요. 태준이 젓가락을 멈추고 시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박할인 사원? 시우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태준이 웃으며 반찬을 집었습니다. 아버지 눈이 있지. 봄이 오고 벚꽃이 필 무렵 태준이 식사 자리에서 시우에게 제안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제주도에 가보지 않겠냐? 네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랑 간 적이 있는 곳이야. 시우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도 같이 가면 안 돼요? 태준의 손이 찰나 멈추었습니다. 잠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셋이 가자. 시우가 유나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제주도 갈 건데 같이 가. 아버지도 가. 수화기 너머로 3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어. 주말 세 사람이 제주도로 날아갔습니다. 24년 전 태준과 유나가 신혼여행을 갔던 중문 해안도로를 나란히 걸었습니다. 바다 위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때는 둘이었던 길에 아들이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시우가 지나가는 관광객에게 부탁해 셋이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숙소 테라스에서 시우가 먼저 잠든 뒤 태준과 유나가 바다가 보이는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유나가 어둠 속 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서두르지 말자. 우리 20년 전에 서두르다가 망했잖아. 유나가 잠시 멈추었다가 덧붙였습니다. 다만 시우한테 좋은 부모로 있는 건 계속하자.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거야. 태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밤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태준과 시우의 주간 식사에 유나가 합류하는 빈도가 늘면서 넷이 함께 저녁을 먹는 날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듬해 설날 아침, 1년 전 유나를 임원회의실에서 마주쳤던 그 날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태준의 한남동 자택 주방에서 유나가 떡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결혼 시절 매년 설에 끓이던 그 레시피였습니다. 태준이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맛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맛이야. 유나가 국자를 들며 태준을 흘겨보았습니다. 간이 싱거우면 직접 해먹든가. 시우와 할인이 함께 도착했습니다. 도윤이 와인 한 병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5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아 떡국 그릇을 받았습니다. 1시간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태준이 현관문을 열자 신명자 여사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떡국이 있다며. 신명자 여사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식탁에 앉은 유나와 20년 만에 눈이 마주쳤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3초간 서로를 바라보다가 신명자 여사가 먼저 빈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유나가 국자를 들어 떡국 한 그릇을 담아 신명자 여사 앞에 놓았습니다. 한 그릇 드세요. 화해의 선언도 용서의 확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식탁에 앉았다는 것 자체가 이 가족이 도달한 자리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태준이 현관에서 하나씩 배웅했습니다. 시우와 할인이 먼저 나갔습니다. 도윤이 구두를 신으며 돌아보았습니다. 형, 다음 설에도 불러주세요. 신명자 여사가 운전기사의 부축을 받으며 나서다가 멈추었습니다. 그 아이, 시우.
씩씩하더라. 82세 노인이 손자의 이름을 생애 처음으로 입에 올린 뒤 돌아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문 앞에 선 유나에게 태준이 물었습니다. 내년 설에도 올 거지? 유나가 코트 단추를 잠그며 웃었습니다. 글쎄, 떡국 솜씨를 좀 더 늘려올게. 유나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태준이 닫히는 현관문 앞에서 혼자 미소 지었습니다. 서재 서랍 안에 2장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24년 전 제주도에서 둘이 찍은 신혼여행 사진과 올해 제주도에서 셋이 찍은 사진. 20년의 이별은 이 가족에게서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을 앗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잃어버린 시간을 탓하는 대신 남은 시간 속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의미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은 참 길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유나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이를 악물고 살았고, 태주는 아들이 있는 줄도 모른 채 텅 빈 서재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보며 밤을 보냈습니다. 시우는 아버지 직업 칸에 빈칸을 내고 울면서 돌아오던 그 아이였습니다. 누군가는 묻겠죠. 20년 전에 왜 한마디 못했느냐고, 왜 한 번이라도 찾아가지 않았느냐고. 하지만 그때는 그것이 전부였던 겁니다. 26에 아이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목숨을 건 선택이었고, 어머니 앞에서 고개 한 번 못 든 남자에게는 그것이 한계였던 거죠. 그래도 이 이야기가 끝까지 아프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을지로 냉면집에서 어색하게 마주 앉았던 부자가 결국 같은 밥상에서 웃게 되었고, 서로의 목을 겨누던 사람이 피를 나눠 생명을 살렸습니다. 20년 전 쫓겨나듯 떠났던 여자는 당당하게 돌아와 자기 발로 걸어나갔고, 82년을 꼿꼿하게만 살았던 노인은 설날 아침 며느리가 끓인 떡국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부서진 것들을 완벽하게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 속에서 다시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이 가족이 그랬던 것처럼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30년 전 이혼한 전처의 이름이었습니다. 72세 재벌 회장 강태준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낡은 종이 상자 안에는 빛바랜 일기장과 아이 손도장이 찍힌 색종이, 그리고 아빠에게라고 삐뚤빼뚤하게 적힌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일기장 첫 페이지를 펼친 순간 그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1995년 1월 15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병원에서 임신 8주라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그이에게 말할 수 없다. 이미 끝난 사람이니까. 30년간 존재조차 몰랐던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저한테 아버지 같은 사람 없어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매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2024년 10월, 초겨울 비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울 여의도 태성그룹 본사 63층 회장실에서 강태준이 계약서 위에 펜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일본 반도체 기업과의 합작 계약서였습니다. 72세의 강태준은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류의 조항 하나하나를 훑어보았습니다. 회장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비서실장 박상무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면담을 요청하신 분이 계십니다. 태준이 펜을 멈추지 않고 물었습니다. 누군가? 신원을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윤서영 씨 관련이라고 하셨습니다. 태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펜이 계약서 위로 떨어졌습니다. 30년 전 이혼한 전처의 이름이었습니다. 들여보내. 회장님, 경호실에서 신원 확인 없이는 곤란하다고. 들여보내라고 했다. 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박상무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잠시 후 낡은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60대 중년 여성이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먼지가 쌓인 종이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강태준 회장님 맞으시죠?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영 씨의 유품입니다. 여성이 상자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반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서영 씨가 반년 후에 회장님께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나가봐. 전부 나가. 태준이 비서와 경호원을 향해 손을 저었습니다. 회장실에 태준과 여성만 남았습니다. 태준이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테이프를 뜯자 오래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가죽 표지의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아이 손도장이 찍힌 분홍색 색종이도 보였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기념으로 보이는 사진 한 장이 있었고 아빠에게라고 삐뚤빼뚤하게 적힌 흰 봉투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준이 일기장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95년 1월 15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친정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오늘 병원에서 임신 8주라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그이에게 말할 수 없다. 이미 끝난 사람이니까. 태준의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이 일기장을 움켜쥐었습니다. 1988년 서영과 결혼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사업 확장에만 몰두했던 자신의 모습이 스쳐갔습니다.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서영과 수차례 격렬히 다퉜습니다. 당신에게 나는 회사보다 못한 존재야. 1994년 서영이 그렇게 말하며 이혼을 요청했을 때 만류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일기장을 넘겼습니다. 서영이 이혼 직후 고향인 강원도 속초의 작은 어촌 마을로 내려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8월에 아들을 낳아 강민혁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했습니다. 출생신고에 아버지라는 공란으로 남겼다는 기록을 읽으며 태준의 가슴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자라길 바란다. 그래서 나는 그이의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 민혁이가 물으면 아빠는 멀리서 일한다고만 말하련다. 태준이 아빠에게라고 적힌 봉투를 열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쓴 듯한 삐뚤빼뚤한 연필 글씨가 보였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요. 엄마가 아빠는 멀리서 일한다고 했어요. 아빠는 무슨 일 하세요? 저 착하게 살게요. 옆에는 크레파스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아이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태준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한참 만에 태준이 물었습니다. 박순덕이라고 합니다. 서영 씨 식당에서 25년간 함께 일했어요. 순덕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영 씨가 2000년에 속초 연금정 근처에서 민혁이네 생선구이라는 작은 식당을 열었어요. 거기서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서영이가 어떻게 된 거요? 올해 4월에 돌아가셨어요. 췌장암 사기였습니다. 석 달간 투병하셨어요. 태준이 눈을 감았습니다. 임종 직전에 저한테 그러셨어요. 내가 죽고 반년이 지난 후에 이 상자를 회장님께 전해달라고요. 장례식에 오시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이의 가정이 무너질 테니까요. 아들은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혁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소? 올해 29이에요. 어머니 식당을 물려받아 혼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례도 동네 사람들과 단촐하게 치렀어요. 아버지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던가? 그런 사람 없다고 해요. 일절 말을 안 합니다. 순덕이 가방끈을 고쳐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잠깐. 태준이 순덕을 불러 세웠습니다. 서영이가 나에 대해 뭐라고 하던가? 원망을 많이 했겠지.
순덕이 회장실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사모님이 평생 회장님 사진 한 장 안 가지고 계셨어요. 순덕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그러시더라고요. 그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요. 순덕이 고개를 숙이고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태주는 예정된 재계 인사들과의 만찬을 취소했습니다. 한남동 자택 서재에 틀어박혀 서영의 일기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일기장에는 민혁의 첫걸음마, 첫말, 초등학교 입학식, 대학 포기, 어머니 병간호까지 30년간의 성장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민혁이가 아빠를 묻지 않았다. 다행이다. 이런 문장이 일기장 곳곳에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2010년 민혁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쓴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혁이가 엄마 난 아빠 없어도 괜찮아라고 했다. 그 말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2024년 1월에 쓴 것으로 보이는 글이 있었습니다. 서영이 췌장암 진단을 받은 직후였습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 일을 사랑했고 그 사랑의 결과로 민혁이가 있다. 다만 민혁이에게 미안하다.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지 못해서.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우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태준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이사회에 내 경영 일선 후퇴를 통보해. 그리고 속초의 민혁이네 생선구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점심 전까지 보고하고 가정법원의 친생자인지 절차도 문의해. 회장님, 갑자기 무슨 일이십니까? 시키는 대로 해. 태준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시각 한남동 자택 안방에서 재혼 아내 정미라가 눈을 떴습니다. 남편이 밤새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미라가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여보, 나야. 문 좀 열어봐. 혼자 있고 싶다. 태준의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미라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문틈 사이로 낮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듣지 못한 소리였습니다. 미라가 안방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현우야, 나야. 지금 당장 집으로 와. 아버지가 이상해. 같은 시각 속초의 작은 식당에서는 민혁이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방 한쪽 벽에는 어머니와 단둘이 찍은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어머니가 남긴 손글씨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강해져라, 민혁아. 이사회 폭탄 선언 이틀 후 미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장님께서 비서 한 명만 대동하고 KTX를 타셨습니다. 행선지는 속초입니다. 미라가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0년간 거래해온 사설 탐정 업체 대표의 목소리였습니다. 속초에서 누굴 만나는지, 뭘 하는지 전부 파악해. 사진도 찍어. 알겠습니다. 미라가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톱이 가죽 쿠션을 파고들었습니다. 태주는 속초역에 도착하자마자 역 근처 구제 옷가게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점퍼와 야구 모자를 골랐습니다. 비서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이게 무슨... 자네는 여기서 기다려. 나 혼자 다녀올 때가 있어. 태준이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택시 대신 버스를 탔습니다. 영금정 정류장에서 내려 좁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민혁이네 생선구이. 낡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태준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로 드릴까요? 카운터에서 젊은 남자가 물었습니다. 태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혁이었습니다. 고등어구이 정식으로 주시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민혁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주는 2시간 넘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밥을 천천히 먹고 물을 마시고 또 물을 마셨습니다. 민혁이 주방에서 묵묵히 생선을 굽고 손님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영의 일기장에 적혀있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민혁이는 웃는 모습이 그 일을 닮았다. 단골로 보이는 어린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아저씨 왔어요. 우리 지훈이 왔네. 오늘도 엄마 심부름이야? 민혁이 환하게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태준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이 거기 있었습니다. 저녁 영업이 끝났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태준만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손님, 죄송한데 영업 끝났습니다. 민혁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태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소? 민혁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낯선 노인의 눈빛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업 끝났어요. 다음에 오세요. 민혁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태준이 야구 모자를 벗었습니다. 나는 강태준이다. 민혁의 몸이 굳었습니다. 내 어머니 윤서영의 전 남편이고.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버지다. 민혁의 얼굴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아버지라고요? 민혁이 낮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전 아버지 없이 29년을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민혁아, 나는. 돌아가세요. 민혁이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저한테 아버지 같은 사람 없습니다. 민혁이 주방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쇠로 된 문이 쾅 닫혔습니다. 태주는 식당 밖에서 1시간 넘게 서성였습니다. 결국 근처 모텔에 숙소를 잡았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이 다시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났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민혁아, 나다. 할 말이 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태준이 문 앞에 쪼그려 앉아 메모를 썼습니다. 기다리겠다. 내 어머니 산소에 가고 싶다. 연락처와 함께 메모를 문틈에 끼워 넣고 돌아섰습니다. 태준이 3일째 속초에 머물고 있다는 보고가 미라에게 전해졌습니다. 탐정이 찍은 사진이 미라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태준이 작은 식당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민혁이네 생선구이, 이게 뭐야? 미라가 탐정에게 물었습니다. 조사해봤습니다. 이 식당 주인이 강민혁이라는 29세 남자입니다. 강민혁? 네. 그리고 이 남자의 어머니가. 탐정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윤서영입니다. 회장님의 전처요. 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즉시 그룹 법무팀에 연락했습니다. 민혁이네 생선구이의 사업자 등록증, 민혁의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 증명서를 입수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펼쳐든 미라의 손이 떨렸습니다. 붙인 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모친은 윤서영이었습니다. 미라가 즉시 아들 현우를 불렀습니다. 한남동 자택에서 떨어진 별장에서 만났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급하게 오라고 해서. 현우가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전처 사이에서 난 아들을 찾아 나섰어. 뭐? 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윤서영이라는 여자야. 30